24년을 청렴하게 살아온 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뇌물수수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와 인생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파렴치한 아버지라 불린 남자, 10년 뒤 밝혀진 진실.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단 한 줄의 기사로, 단 한 번의 소문으로 평생을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너무 오래 남습니다. 정작 판단을 내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뒤에도 판단을 받은 사람은 그 무게를 평생 지고 삽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 양화시. 붉게 물든 은행나무가 시청 앞 광장을 가득 채우던 계절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낙엽이 쌓이고 환경미화원들이 부지런히 쓸어내는 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광장 옆 낡은 3층 건물, 양화시청 도시개발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유독 단정한 자리 하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서랍 옆에는 반듯하게 놓인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기대어 서 있었고 중학교 교복을 입은 아들이 어색하게 V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는 그것이 유일했던 몇 년 전 여름의 기억이었습니다. 김상호, 당시 47살, 도시개발과 5급 사무관. 그는 23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한 번도 이직을 꿈꾼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기들 중 일부는 민간 기업으로 옮겨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일부는 더 좋은 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났습니다. 상호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나왔고 공무원 연금은 성실히 납부됐으며 퇴근 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상호는 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건설업체 직원이 명절 선물을 들고 오면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돌려보내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편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위에서 눈 감아주면 서로 편하다는 말을 꺼내면 조용히 자리를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자리를 지키며 반박하거나 훈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지식한 상호 씨. 믿음직스러운 상호 씨. 함께 일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옆에 있으면 든든한 사람. 상호는 그런 평을 들을 때마다 그냥씩 웃었습니다. 딱히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이숙자는 초등학교 앞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 김밥을 팔았는데 인근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방과 후면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이숙자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워 불러줬습니다. 어떤 아이가 용돈이 없어 쭈뼛거리면 그냥 한 그릇 더 얹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또 뭐라 하겠지 하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숙자는 늘 남편이 퇴근하면 된장찌개를 끓여두었습니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24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법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점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이숙자가 자주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처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검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상호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그 단어를 아들의 입에서 들었을 때 상호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검사하겠다고 하더라고. 이숙자는 국을 젓던 손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 말 뒤에 담긴 무게를 상호는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법대 등록금, 사법시험 준비 기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상호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1년 10월, 상호가 도시개발과장이 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과장 발령은 상호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빠른 승진을 노리는 동료들이 많았고 상호 자신은 그런 경쟁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고 상호는 도시개발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숙자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집에서 치킨을 먹는 것은 1년에 몇 번 없는 큰 행사였습니다. 상호는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잘해야겠다고, 더 조심해야겠다고. 그날도 그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고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오전을 보냈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외부 업체와의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직원 2명과 신도시 개발 구역 관련 협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상호는 회의 내내 원칙대로 대응했습니다. 요청사항은 검토하겠다고 했고 규정 밖의 것은 정중하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범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낯선 남자 둘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밝힌 그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상호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뇌물. 그 단어가 자신에게 향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요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김상호 씨,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복도를 지나던 동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기억납니다. 놀람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 상호는 그날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를 나서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 그의 두 다리는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사 현관을 나서자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알린 것이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상호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내리쬐었고 좁은 방 안에 놓인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상호는 그 의자에 앉아 수사관들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씩 아주 천천히,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상호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 적 없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무시무시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차명 계좌였습니다. 상호의 이름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통장 하나. 서울 외곽 소재 은행 지점에서 만들어진 통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차례에 걸쳐 총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금은 2천만 원, 두 번째는 3천만 원, 세 번째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입금 날짜는 상호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의 출처는 태양건설 계열사 법인 계좌였습니다. 흔적은 선명했고 금액은 구체적이었으며 경로는 명확했습니다. 둘째, 결제 문서였습니다. 양화 신도시 개발 구역 변경 승인건.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로용지로 지정되어야 할 토지가 상업지구로 바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변경 하나로 시가 수백억 원의 차익이 날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당연히 통과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제 문서에 상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결제 날짜는 돈이 입금된 직후였습니다. 서명은 또렷했고 날인은 정확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보면 그의 서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슷했습니다. 셋째, 건설업체 임원의 진술이었습니다. 태양건설 자금팀장 이봉수는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직접 전달했다고, 양화시청 근처 카페에서 봉투에 담아서 건넸다고, 나머지 금액은 그쪽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고. 진술은 날짜와 장소와 금액이 일치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 조사실에 있던 상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통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했고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결제 문서에 자신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선 변호인 최성진은 첫 접견에서 파일을 펼쳐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반박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고. 그러나 상호는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 통장 나는 모른다. 서명은 위조다. 최성진은 오랫동안 상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법조계에 있으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모른다고,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중 태반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렵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억울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 최성진은 한숨을 쉬고 서류를 다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6개월, 12번의 공판. 그동안 유수는 상호를 수없이 소비했습니다. 청렴 공무원의 추락, 도시개발 구역 변경 대가로 8천만 원, 시민 혈세 낭비 논란. 나는 결백하다던 김씨 결국 법정 선다. 방송 뉴스마다 그의 이름이 나왔고 인터넷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은 믿을 수 없다. 양화시 공무원들 다 조사해라. 저런 사람이 있으니 나라꼴이. 자막들은 한결같이 그를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상호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상호는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이 죄의식처럼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찍어댔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일면에는 팔로 얼굴을 가린 남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뒤늦은 양심의 가책인가. 상호는 그 신문을 군의 편의점에서 봤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나구나. 나는 지금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판결은 2012년 봄에 났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상호의 동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숙자와 준호만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방청석 구석자리에 앉아 내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상호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법정이 조용해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어찌나 무거웠던지 상호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이숙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준호는 어머니가 부축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찬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수감된 뒤 집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자리는 비었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는 더 이상 끓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숙자는 밥상을 차리면서 가끔 된장찌개 냄비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둘만 먹는 밥상의 된장찌개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숙자는 분식집을 닫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자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줄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골들이 하나둘 발을 끊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을 이숙자는 알았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셔터를 올리려다 그냥 멈췄습니다. 마지막엔 단골 할머니 두 분만 남았는데 그분들도 결국엔 눈치가 보여서라고 말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숙자는 분식집 셔터를 내리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어깨를 움츠린 채로. 준호가 들을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만큼은 괜찮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준호의 학교 생활도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17, 18살짜리 아이들이 세상의 냉정함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뇌물 먹은 공무원 아들이라며 사기꾼 집안이라며 대놓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날은 책상에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급식 줄에서 슬쩍 끼어들기를 당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매일 쌓이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장실에 달려가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억눌렀습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끝까지 아니라고만 했어? 왜 설명을 못했어? 왜 싸우지 않았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인지 세상에 대한 분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둘 다였습니다. 이숙자는 분식집을 닫은 뒤 동네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아들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준호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9시에 돌아오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발이 퉁퉁 붓도록 서서 일하고 집에 오면 늘 아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아버지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을 거라고. 그 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믿고 싶었는지는 이숙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이숙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허리가 자주 아팠고 밥맛이 없었고 자꾸 피로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미뤘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미뤘습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미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겨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혼자 받으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날이라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보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이숙자는 아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연락해라. 면회 가거라. 어미 아픈 거 알려줘야지. 준호는 오랜 망설임 끝에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 너머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남짓 만에 머리가 하얗게 샜고 얼굴에 골이 깊이 팼습니다. 눈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얼굴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몸도 여위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공부는 어떠냐고.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암이래요. 상호는 그 말을 듣고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유리 너머로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술은 잘 될 거라고.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한다고. 상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안 받으신 거예요? 상호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기 두려운 마음.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아들이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상호에게는 유죄 판결보다 더 아팠습니다. 상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받았다. 아버지는 내가 검사 된다고 했을 때 진짜 기뻤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숙자의 몸은 치료 과정에서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밥을 먹으면 토했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이숙자는 그래도 준호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식욕이 없어도 밥을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먼저 꺾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지만 이숙자는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거기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소하기 10달 전 이숙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분식집 단골 할머니 2분, 슈퍼마켓 점장, 준호의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꽃 몇 송이. 조용한 빈소. 준호는 사흘밤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혼자서. 상호는 특별 면회를 통해 아내의 임종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전해줬습니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감실에서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고 같은 방 수감자가 훗날 전했습니다. 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상호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15년 봄, 상호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4월의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상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공기가 그 순간에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교도소 앞에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날짜를 알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도 쳐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왜인지 그날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준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나왔어요. 그 말만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3년 만에 타보는 시내버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아파트들이 높아져 있었고 거리에는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간판들의 색깔이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없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상호는 그 풍경이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 거리를 매일 걷던 사람이 나였는데,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출근하던 사람이 나였는데, 지금은 그 풍경이 마치 남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호가 돌아온 동네, 양화동. 그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아파트는 수감되면서 이미 처분했습니다. 재판 비용과 생활비로 쓰이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창문 하나에 침대 하나,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이었고 상호에게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첫날 밤 상호는 그 좁은 방 천장을 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하며 살자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만 일해온 그에게 다른 경력은 없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편의점 알바 면접에서 신원조의 이야기가 나오자 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식당 설거지 자리는 일주일 만에 잘렸습니다. 점장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손님 중 한 명이 주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 뇌물 먹은 공무원 아니냐고. 계속 있으면 손님이 끊길 수 있다고. 상호는 알겠다고 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동네 구청 게시판에서 공원 환경미화 일용직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상호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양화중앙공원.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8시간 근무. 일당 7만 원.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산책로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과장 자리에서 공원 청소부로. 그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상호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일이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시렸고 허리가 아팠으며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빗자루질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이래도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전과자래. 뇌물 먹고 감옥 갔다 온 사람. 구청이 왜 저런 사람을 쓰는 거야? 상호는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었습니다. 낙엽을 한 입 한 입 묵묵히. 공원에는 아침마다 나오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할아버지, 개를 산책시키는 할머니,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이른 아침 조깅을 하는 중년 남성들. 상호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받아치거나 아예 무시하던 사람들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는 먼저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윤 씨는 매일 아침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와 상호에게 한 잔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윤 씨는 그냥 받으라며 보온병 뚜껑에 커피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그 커피 한 잔이 상호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잔이 아침마다 상호를 공원으로 나오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상호는 작은 책상에 앉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는 않는 편지였습니다. 그냥 쓰는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오늘 공원에 은행나무 잎이 다 졌다. 내 엄마가 은행나무 좋아했던 거 기억나니? 아버지는 오늘 잘 지냈다. 억울하지만 후회는 없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어떤 날은 길게 썼고 어떤 날은 짧게 썼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날짜와 날씨만 쓴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흐렸다. 비가 내렸다. 그래도 공원에 나갔다. 편지는 서랍 속에 쌓여갔습니다. 봉투에 넣지도 않은, 주소도 없는 편지들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202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 풍경과 무관하게 사무실 안에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도 바닥에도 창가에도. 김준호 검사 32살. 그는 임관 4년차였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유독 성실하기로 소문난 검사였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기록을 검토하고 공판 준비를 빈틈없이 해오는 것으로 알려진 부장검사들이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준호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 같은 마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단순하고 절박한 이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혼자 버텨온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준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해 9월 준호에게 특이한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박재민 전 양화시 부시장 비리 의혹 사건. 박재민은 현재 62살. 양화시 부시장을 거쳐 은퇴 후 건설 관련 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대형 건설사 태양건설과의 용도지구 변경 관련 비리로 내사가 진행됐다가 무혐의 처리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양건설의 전 임원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진술과 함께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사건 기록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묶음끈이 낡아 있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의 자료들. 박재민에 대한 내사 기록과 함께 그 시기 양화시청 관련 수사 기록들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양화시 도시개발과 과장 김상호 뇌물수수 사건. 그 이름을 공식 문서에서 읽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검사가 된 뒤 수없이 많은 피의자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앞에서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호흡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검사다. 이건 하나의 사건 기록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들은 당시에도 촘촘하게 짜여 있었고 유죄 판결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첫날은 그냥 덮었습니다. 둘째 날도 기록을 보다가 다른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사무실에는 준호 혼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제출했던 반박 자료를 읽다가 한 줄에 눈이 고정됐습니다. 통장 입금 기록 2011년 9월 14일 오전 10시 17분. 구역 변경 결제 문서 서명 날짜 2011년 9월 14일 오전 11시 43분. 돈이 먼저 들어오고 서명이 나중에 있었습니다. 1시간 26분의 차이였습니다. 그건 이상했습니다. 보통 뇌물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이를 처리해준 뒤 사례비를 받거나 아니면 청탁과 함께 돈을 먼저 받거나. 두 번째 구조라면 돈이 먼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겨우 1시간 26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시 수사 기록 어디에도 이 시간 차이를 문제 삼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준호는 볼펜 뚜껑을 딸깍거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증거를 증명하는 눈이 아니라 증거를 의심하는 눈으로. 준호는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때로는 밤새워 그 기록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의문, 차명 계좌의 개설 경위였습니다. 해당 통장이 개설된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1년 8월 27일. 그런데 상호가 도시개발과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2011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통장이 발령 이틀 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뇌물을 받기 위해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면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 알고 난 뒤에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장이 되기도 전에 발령 통보도 받기 전에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점을 지나쳤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의문, 통장 개설 시 사용된 신분증이었습니다. 준호는 해당 은행 지점의 기록 열람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0년 전 자료였습니다.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당시 통장 개설 시 사용된 신분증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 들고 상호의 주민등록증 갱신 이력과 대조했습니다. 발급일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상호의 주민등록증은 그 당시 다른 날짜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상호의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그것으로 통장을 개설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 결제 문서의 서명이었습니다. 준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단순 유관 감정만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보고 비슷하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관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재 상호의 서명 시료를 채취하고 문서에 있는 서명과 정밀 비교했습니다. 3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출된 결제 문서의 서명은 비교 시료와 회계 압력, 속도, 기울기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동일인 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위조 가능성 92%. 준호는 그 결과지를 받아 들고 한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단순 유관 감정 하나로 넘어간 서명이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박재민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새로 배당된 박재민 사건과 아버지의 사건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시간대를 겹쳐보고 인물들의 관계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박재민 전 부시장은 당시 양화 신도시 개발 전체를 총괄하는 실세였습니다. 시장보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당시 관계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그가 태양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박재민 쪽으로 흘러가려 할 때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상옥 과장이 태양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 그 제보 하나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내부 고발자 이민수 전 태양건설 임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이민수는 60이 넘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다 빠졌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이야기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 고민했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하고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는 준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재민 부시장 측근이 지시했습니다. 김상호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세우라고. 위조 신분증은 우리 쪽 직원이 만들었고 계좌 개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익명 제보도 그쪽에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회계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던 내부 문서들, 박 부시장 측에 현금을 전달한 기록, 위조 신분증 제작 지시 문서. 이민수는 파일 하나를 꺼내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증인 소환. 태양건설 전 회계 담당자가 보관하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재민의 은행 계좌에서 시작된 자금 흐름이 추적됐습니다. 박재민은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모함이라고. 그러나 증거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자신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의 진술,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온 돈의 흔적들. 2021년 12월 박재민이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8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상호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10년 전 상호의 변호인이었던 최성진이 재심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10년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재심 기일은 2022년 3월로 잡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였습니다. 수년간 명절 때 짧게 안부를 묻는 문자만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호는 공원에서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호. 상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지?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됐어요. 받아들여졌습니다. 3월에 재심 열립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어. 라고 상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상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생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그 말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호는 10년 내내 그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할 수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검사인 아들에게 전화해서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들에게 어떤 부담을 줄지 알았기 때문에 재심 법정이 열리던 날 아침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법원 앞에 카메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는 기자들이 왔고 이번 재심에 관심을 가진 언론들이 진을 쳤습니다. 상호는 회색 셔츠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다려 입었습니다. 공원 청소부가 아닌 한때의 공무원처럼 준호는 법정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준호는 그냥 걸어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키도 더 커진 것 같고 어깨도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상호가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 준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많이 늙으셨어요. 상호가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어딘가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번 재심에서 원래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유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위조 신분증, 조작된 서명, 발령 이틀 전 개설된 통장, 박재민 측근들의 진술, 이민수의 내부 고발, 태양건설 회계 자료들, 모든 것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제시됐습니다. 방청석에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언론인들과 공익단체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 자리에 양복까지 차려입은 노인 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호가 보고 눈을 마주치자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 김상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재심 선고를 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호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자세가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김상호는 무죄.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법정 전체로 박수가 퍼졌습니다. 윤 씨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상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10년 만에 자신에게 돌아온 그 두 글자를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무죄. 이 두 글자를 되돌려 받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옆에 서 있던 변호사 최성진이 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그를 믿어줬던 사람. 그는 이제 60이 훌쩍 넘은 노인이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장면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팔로 얼굴을 가리며 나왔고 지금은 고개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져도 눈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10년 동안 억울하셨을 텐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죄가 나온 소감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상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검사니까요. 제가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싸우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으면 검사된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억울하다고 난리치는 아버지가 있으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뒤에 서 있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했던 이유가, 그 긴 10년의 이유가 그 한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자들을 해치고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더 일찍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검사복 어깨, 단단해진 어깨. 자신이 없던 시간 동안 이 어깨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텨왔는지.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 병수발을 하면서 검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이 어깨가 혼자서 감당한 것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상호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상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다.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것들이 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다. 자식을 위해 침묵하는 것. 자식 앞길을 위해 자신의 억울함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말 한마디 안에 1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공원의 낙엽들이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쌓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카메라들이 터지는 가운데 검사복을 입은 아들이 회색 셔츠를 입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오랫동안, 손바닥이 묵직하게 느껴지도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민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양건설 자금팀장 이봉수는 위증죄로 기소됐습니다. 상호를 희생양으로 세우는데 가담한 측근 2명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상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하자고 했지만 상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그 공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고개 들고 인사해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공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봄이라 꽃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벚꽃 잎이 산책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노인 윤 씨가 벤치에서 신문을 펼치다 상호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봤어요. 정말 잘 됐어. 잘 됐어요. 상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될까요? 윤 씨가 웃으며 보온병을 들었습니다. 언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공원에 봄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상호는 꽃잎을 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성실하게. 어제와 똑같이 말이죠. 그 이후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이듬해 부장검사 특별 추천에 올랐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동기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거절하냐고,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고.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다고. 그는 지방 소도시의 지청으로 자원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조용하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검사가 된 이유라고 했습니다. 상호는 공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구청에서 정규직 전환 기회가 왔을 때는 응했습니다. 이제 그는 양화중앙공원의 정식 환경관리사가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공원 시설을 이용하실 때 도움을 드리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은 상호에게 말을 붙이고 상호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상호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준호가 아버지의 고시원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숙자의 산소를 찾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차로 1시간이면 됩니다.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다가 옵니다. 상호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 봄이면 민들레가 피어난다고, 가을이면 단풍이 든다고, 어머니 산소 옆 나무가 참 예쁘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이숙자가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것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고시원 서랍 속에는 수백 장의 편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상호가 혼자 쓴 보내지 않은 편지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빽빽하게 쌓인 편지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첫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다음 장도, 그 다음 장도. 모두 읽는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 마지막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오늘도 공원을 쓸었다. 아침에 서리가 내렸는데 해가 뜨니까 다 녹아버리더라.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억울한 것도 무너진 것도 언젠간 다 녹아 없어지겠지 싶어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걸 믿는다. 오늘도 내가 보고 싶었다. 늘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단 한 줄의 뉴스로, 단 한 번의 소문으로 누군가의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래 걸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아버지는 끝내 정의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래 그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여기까지 억울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살면서 한 번쯤은 억울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던 순간.
혼자서 버텨야 했던 순간. 그래도 묵묵히 살아온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노후와 인생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